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설사와 만성적인 변비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장애 그리고 건강에 더 나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사와 변비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접하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겪는 면역력 저하, 호르몬의 불균형, 혈관의 염증 자체가 이런 설사와 변비를 일으키는 장 건강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을 개선시켜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혈관의 염증,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면역력의 저하를 해결한 사례가 무척 많은데요.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변비와 설사를 오락가고 있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조절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 드는 의문이 변비가 건강에 더 나쁜 것인지 아니면 설사가 더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와 설사는 똑같이 건강에 해롭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비가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설사가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장의 변이 정체되는 변비 때문에 장 점막을 손상시켜 균열이 내고 그로 인해 장누수정운이 초래되면 그로 인해 장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설사 증상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의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변비가 심해져서 장 점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설사가 생긴 경우라면 그때 생긴 설사는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증상, 징후일 수도 있음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비가 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며 장 건강, 장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변비와 설사가 함께 교대로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나타난 증상과 장래환경, 장 기능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변비가 훨씬 더 해롭지 않느냐, 우리 장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비 역시 설사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설사가 생기고 또 설사가 지속되면 장운동, 장기능이 더욱더 나빠져 치명적인 질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변비가 장기간 지속될 때 우리 장에 생기는 변화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변비가 길어지면서 장에 머무는 음식물 찌꺼기, 배출되지 못한 변이 내뿜는 각종 독소나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장벽을 공격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미처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설사로 바로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장점막, 장기능에는 더 큰 데미지를 가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점막이 복구될 영양소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설사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점막이 이미 손상되고 장벽이 허물어져 장누수증후군이 생긴 상태에서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 역시 건강에 위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만성적인 설사가 있으면 탈수가 심해지고 영양소 공급이 장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비 못지않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나 설사를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흔한 설사와 변비의 교대 현상, 만성적인 설사 증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우리가 또 잘 모르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산증입니다. 위장관에서 소화를 돕는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위기능이 떨어져 검사를 해보고 병원에서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점막세포가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위산의 분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 역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산의 분비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음식물의 소화, 흡수, 분해 역시 잘 되지 않겠죠. 특히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위산의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서 특정 음식에 대한 기피가 심해집니다. 특히 소화가 다른 영양소에 비해 다소 힘든 단백질 음식을 기피하거나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탄수화물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영양 섭취 불균형으로 인해 더욱더 건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에게서 비만이나 당뇨가 크게 늘어나는 것 역시 이런 식습관 변화, 위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성 위염으로 인한 저산증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한 저산증 사례도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저산증이 걸리기
쉽습니다. 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도 저산증이 생깁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 특히 아연이나 티아민 같은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저산증이 생기기 쉽고,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오랫동안 위가 공격을 받아서 감염이 되면 만성위염이나 장상피 하생 같은 병이 생기면서 위산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장상피 하생 역시 오랜 기간 위산이나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공격을 받아 위벽이 장벽처럼 변해버리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저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산 억제제 남용, 가용 때문에 발생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위산 억제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복용하게 되었을 때 역으로 위산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저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산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위산의 대표적인 작용은 음식물을 살균 분해해서 위장관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변비, 가스 팽만감, 소화불량이 유발되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곧바로 장에 내려가니까 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에서도 다양한 불건강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산증이 지속되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지속적으로 소장과 대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설사와 변비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산은 위에서는 충분히, 소장에서는 그보다 적게 분비되어야 하고 대장에서는 분비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산증이 있는 경우 이런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불건강한 증상이 동반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밥을 먹으면 복부에 빵빵하게 가스가 차면서 큰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위나 소장에서 적정한 위산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세균이 필요 이상 증식하면서 가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 심한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호소하는 SIBO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SIBO는 영어로 SIBO,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소장 내 세균 이상 가정식이라고 칭합니다. 위장과 소장은 세균이 거의 없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대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잘 균형을 이룬 채 대량으로 존재하지만 소장에는 균이 일정 이상 증식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소장에서 세균이 필요 이상 증가하면 대장에서 없어야 될 음식물의 영양분을 미리 소장에서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균이 필요 이상 증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산증에 의해 소장의 필요 이상으로 세균이 증식하면 흡수된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고 단백질은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장의 가스가 급증하면 심한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SIBO가 생긴 사람은 대장에 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다른 소화 트러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IBS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 또는 복부 팽창, 배변장애, 변비 또는 설사, 장점액 가다 분비, 체정, 속 부글거림, 메스꺼움, 거식증, 다양한 정도의 불안증 또는 우울증, 또 SIBO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멍한, 내가 흐릿해지는, 안개 낀 듯한 느낌, 피로, 관절 통증, 피부 트러블, 여드름, 습진, 발진 또는 빨간 코, 그다음에 체중의 감소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IBO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SIBO 진단은 입김 테스트로 실시하는데요. 환자에게 글루코스나 락툴로스를 먹게 한 후 20분마다 입김을 수집 100에 400개 해서 수소와 메탄량을 측정합니다. 정상인은 수소와 메탄량이 적지만 SIBO가 있으면 기준치 이상으로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입김 테스트에서 정상 수준 이상의 수소와 메탄이 나오면 SIBO로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소가 많은 SIBO도 있고 메탄이 많은 SIBO도 있는데 둘 다 많이 나오는 SIBO도 있습니다. 수소가 많은 SIBO는 설사 증상과 관련이 높고 메탄이 많은 SIBO는 대부분 변비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장관에 다양한 기능 저하가 생기게 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이죠. 현대인은 다양한 오염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오염.
이런 오염은 우리 음식과 호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위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이런 오염에 찌든 음식과 공기를 지속적으로 우리 위장으로 흘러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손쉽게 접하고 먹는 정크푸드, 지나치게 정제된 음식들, 탄수화물 음식의 과잉 섭취 등도 우리 위, 소장, 대장의 장점막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장누수 증후군, 영어로 리키 것 신드롬은 원래 치밀한 조직이 장벽이 다양한 독소와 유해 물질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조직의 선택적 투과성 기능이 떨어지면서 장벽을 통해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세균이나 독소가 장벽을 떠있고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 장점막은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즉 영양소는 받아들이고 독소와 세균, 유해 물질은 막아주는 투과성을 지닙니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은 이런 선택적 투과성 기능이 무너지면서 독소와 오염물질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서 변비와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영양 섭취의 결핍, 특히 비타민 D, 아연의 결핍, 당뇨, 스트레스, 알코올 과잉 섭취, 과도한 당 섭취, 유해균의 증가, 진통소염제의 장기간 사용, 곰팡이균의 과도한 증식, 항생제 남용 등이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만성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복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우리 장 점막에 분포하는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와 각종 염증 물질이 들어와서 퍼지면서 면역력차, 피부 발진, 습진 악화와 같은 피부 증상을 유발하고 또한 각종 자가 면역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몸 전체가 만성 염증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산증, 시보, 소장세균 가다 증식, 그리고 대장의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한 단기간의 항생제요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극을 주는 음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위점막을 공격하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맵거나 짠 음식은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발효 음식은 위축된 위산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내 환경, 특히 우리 소장이나 대장의 장내 환경의 균형이 무너졌다면 다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기능이 손상된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필수지방산, 글루타민산, 아연 등의 미네랄 섭취를 충분하게 도와주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 자체가 우리 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독소로 작용하고 맙니다.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서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 균형을 회복해야 하고, 낮에 충분한 활동과 밤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비율로 유산소, 근력 운동을 실천해서 신체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걷기입니다. 19, 30분간은 천천히 걸어서 위와 장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근력 운동으로 근력을 잘 유지하면 소화 기능도 따라서 정진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몸이 말리는 듯한 말린 자세는 위장을 위축시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어깨와 가슴을 쭉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소화 기능도 한층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은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많이 먹다 보면 천천히 꼭꼭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씹히지 못한 음식이 위로, 장으로 내려가서 우리 위장 기능을 더욱더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비록 나이가 들어 위와 장의 기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꼭꼭 씹는 습관만 잘 유지한다면 위와 장에 그만큼 부담을 적게 해주고 위와 장이 다시 재생하는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의 소화, 흡수, 분해 역시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입에 넣은 음식은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자. 또 하루 2리터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서 우리 위장간의 점막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자. 이 2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위점막의 윤활 기능을 높이고 위산의 분비 역시
촉진합니다. 오늘 서일사 변비의 원인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위장 건강, 소장 건강, 대장 건강에 잘 접목하셔서 왕성한 소화력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